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쉬균형과 죄수의 딜레마, 사슴 사냥 게임에 이어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역시 국어와 영어에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미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게임 이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고 그에 대한 변형 게임이 여럿 존재합니다. 오늘도 최후 통첩 게임을 배운 뒤 관련된 변형 게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실험자 한 명에게 1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데려가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옆에 앉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드린 돈을 저 사람과 나눠 가지세요. 얼마를 줄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면 둘이 나눠 가지면 되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10만원을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는 쪽을 제안자, 받는 쪽을 응답자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게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안자일까요? 응답자일까요? 응답자입니다. 응답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제안자는 돈을 가질 수도 실험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안자라면 응답자에게 얼마를 줄 건가요? 1,000원, 만원, 아니면 5만원? 다시 말하지만 돈은 나에게 있지만 사실상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상대인 응답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가 순수히 합리적 인간이라면 그는 1,000원 아니 100원을 받는다 해도 이득이니만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지 않는 것보다는 10원이라도 있는 게 나으니 말이죠. 따라서 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지점은 상대에게 최소한의 액수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모두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렇듯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게임의 정답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1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성립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1원이라도 이익이 생기므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본주의는 영원히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결과를 알아볼까요?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제안자는 평균 4만원을 줍니다. 내가 받은 돈이니 온전히 내 것으로 느껴지지만 응답자가 수긍하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니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너무 적은 돈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4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제안자는 적어도 30% 이상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30% 미만을 제안받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제안자의 평균은 대략 4만원에 이르지만 응답자의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응답자가 수용하는 최저의 금액은 평균 25,000원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5만원을 요구한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만원 이상을 내놓지 않으면 아예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1982년 심리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돈의 액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았으나 만원이 걸렸든 100만원이 걸렸든 나눠주는 돈의 비율은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조제프 하인리는 이 게임을 세계 15개 문화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해보았습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 비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안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은 반으로 뚝 잘라 50%를 나눠주었지만 가장 야박한 문화권에서도 25% 정도는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경우 25%에서 50% 비율이었으며 그 이하의 경우 타협할 가능성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쟁점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무엇이 쟁점일까요? 바로 인간은 기존의 합리적 인간 모델인 이콘,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건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든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기존 주류 경제학이 예측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상대에게 주고 그 상대는 특정 금액 이하는 거절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부당하게 당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상대에게도 가능한 한 부당하지 않게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공정심에 대한 특정 비율이 인간의 심리에 내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화 또는 서로 협력해 물건을 교환하는 나라일수록 나누어주는 금액은 커집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 가족 단위로 사냥하거나 농사를 지어 가족이 먹고 사는 경우는 나누어주는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족의 남자들이 모여 여러 날 동안 사냥을 한 뒤 나누어 가지는 문화권에서는 5대5에 가까운 너그러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집집마다 품앗이를 하는 농사 문화가 있는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는 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의해서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인 옥시토신을 주사한 실험군은 통제군에 비해 훨씬 너그럽게 나눠줍니다. 반면 우울증 환자와 같이 세로토닌 활성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가 나눠주는 비율이 조금만 낮아도 쉽게 부당함을 느끼고 거절합니다. 최후 통첩 게임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 역시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 제안을 거부할 것이니까요.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친절할 수 없다. 바로 상호주의, 호혜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황금률에서도 적용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이한 게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후 통첩 게임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 역시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 만들어진 독재자 게임에서는 제안자는 상대에게 얼마를 주든 간에 돈을 받는 사람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제안자는 10만 원 중 단돈 1원만을 주고 나머지를 자기 혼자 독차지한다 하더라도 전혀 손해를 볼 위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연구의 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총 액수의 28.3% 정도를 상대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상대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조차 인간은 최대한 공정해지려고 그리고 함께 이득을 나누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내던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태안반도에 기름 오염 사태가 났을 때 밀려들었던 자원봉사자의 행렬이나 9.11 사태가 났을 때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섰던 미국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들은 인간 본성에 아직도 숭고함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형된 여러 종류의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이타적인 본능은 개인 보상이 아니라 집단 보상을 받게 되며 이타적인 거래자들의 시장이 이기적인 거래자들의 시장보다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넌 스미스는 최후 통첩 게임을 살짝 변형해 보았는데요. 제안자와 응답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험자들에게 상식 퀴즈를 풀게 한 후 성적이 더 좋은 사람에게 제안자 역할을 주었습니다. 즉, 성적에 따라 제안자와 응답자가 나눠집니다. 물론 상식 퀴즈는 최후 통첩 게임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 제안자의 제안은 눈에 띄게 불평등해집니다. 또한 응답자조차 불평등한 제안을 더 많이 수용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상식 퀴즈를 푼 것만으로 제안자와 응답자 둘 다 제안자라는 위치를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능력이 기존의 평등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 간단한 게임만으로 평등주의는 사라지고 이제 제안자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해집니다. 결국 시험 하나로 제안자와 응답자 모두 더 불평등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시험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탁한 서열화 장치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시험의 난관을 돌파한 승자들은 어렵게 얻은 서열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시험은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3분의 2가 공감한 이유,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서열을 짓고 차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본능인 이상 받아들이고 공정한 차별 규칙을 정하자는 말인 듯합니다. 다시 말해 차이를 고려한 평등화에서의 능력주의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정에 대한 감각의 진화적 기원은 속임수 탐지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사실을 알아채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얘기이죠. 이를테면 무임승차와 같은 속임수를 방치해서는 나의 생존과 내가 속한 집단의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즉, 공정이란 단지 평등에 대한 무조건적 애호가 아니라 일종의 속임수 탐지와 징벌 메커니즘인 셈이죠. 이는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를 통한 협력의 진화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불공정을 감지했을 때 화를 내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최후 통첩을 거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장류에서 오직 인간만이 공감해서 공정의 도덕성으로 진화하고 더 나아가 정의의 도덕성을 지니게 됩니다. 인간다우려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깊이 다루어 볼게요. 오늘은 게임이론 중에서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미 기출문제로 여러 번 출제되었던 테마입니다.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특성만 지닌 존재일까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우리가 아침에 매일 빵과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것은 빵집과 푸주간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시된 실험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와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들을 통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의 오류가 입증됩니다.